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제2부 재해와 이별. 루는 레가 그리워하며 안타깝게 그녀를 기다리는 베를린으로 갔다. 루가 꼬박 한 달을 니체와 함께 보냈다는 것은 레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레는 그녀가 출발하기 전에 니체는 플라토니카 욕망만을 신봉하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그녀에 대한 육체적 태도가 달라질 경우에 주의를 하라는 충고까지 했었다. 그는 루가 명랑하고 홀가분하게 되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루가 전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믿고 있는 공동 연구 계획에 관해서는 심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레는 루에게 말을 걸 때 다정하게 당신이라고 불렀으며 니체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루는 자기가 니체보다 레와 더 친하며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레의 질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물론 루는 레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 되길 원했다. 루가 타우텐부르크에서 떠나자 충실한 라마는 그녀의 오빠에게 화풀이를 했다. 오빠는 자기에게 점잖지 못하게 행동했으며 그의 그런 처신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형편없이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이 루 사건에 그녀는 구역질을 느꼈으며 니체와 함께는 나움부르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체는 엘리자베트의 정오심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정도가 그렇게 심한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엘리자베트와 어머니 사이에 오고 갈지 모르는 요설이 걱정되어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트는 아무와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오빠는 타우텐부르크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빠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오빠는 타락한 소녀의 수중에 빠졌으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목사였던 이 점잖은 과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루트파의 이 노부인은 니체가 가문의 치욕이며 경건한 아버지는 무덤 속에서도 수치심에 몸부림칠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38살의 아들에게는 너무한 일이었다. 니체는 화가 나서 나움부르크를 떠나면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니체는 라이프이치로 가서 루와 레를 기다렸다. 이렇게 처량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가족과 결별하고 나서 그는 무척 외로웠으며 남아있는 친구는 오브베크와 가스트뿐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타우텐부르크에서 보낸 날들은 나에게 유익했으며 그중 후반부가 더 그랬지. 건강이 불안하긴 했지만 대체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네. 그 길고 풍요한 여름은 나에게 하나의 시험기였지. 그 기간 동안 가장 유익한 것은 루와의 대화였지. 우리는 서로 지성과 취향이 깊이 연결돼 있다네. 우리들은 서로 풍부한 관찰의 주체이자 객체라네. 경험에서 이렇게 많은 객관적 통찰을 끄집어내고 배운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빼어낼 줄 아는 사람을 난 아직 본 적이 없어. 어제 레에게서 루는 타우텐부르크에서 몇 인치나 더 큰 것 같다는 편지가 왔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이의 철학적 솔직성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을까. 걱정스럽긴 해도 그녀의 건강은 5, 6년 동안은 충분하네. 타우텐부르크는 루에게 하나의 목표를 주었어. 그녀는 생의 기도라는 감동적인 시를 나에게 남겨놓고 갔네. 유감스럽게도 내 누이 동생은 루의 적이 되었는데 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적인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 철학적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떠들어댔지. 그 애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나의 철학이 타우텐부르크에서 타락으로 내닫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야. 나는 악을 사랑하고 자기는 선을 사랑한다나. 그 애가 진정한 가톨릭 교도라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참회를 할 걸세. 요컨대 나는 나움부르크의 도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사이에 결렬이 생겨난 거네. 어머니는 내가 가방을 챙기면서 내일 라이프이치로 떠나겠다고 했더니 정신을 잃은 것 같더군. 나움부르크로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는 나의 누이 동생은 아이러니컬한 인용을 했지.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은 시작되었다. 사실 그것은 시작의 시작에 지나지 않네. 이 흥분된 어조로 보면 라이브이치의 조그만 방에서의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니체는 친구들의 도착을 학수고대했으나 허사였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니체는 루가 타우텐부르크에서 자기에게 선사한 시를 작곡했다. 독일 음악협회장인 리델 교수를 찾아가서 리델 합창단에서 상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독일 음악협회 회장인 리델 교수를 찾아가서 리델 합창단에서 상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니체는 루에게 그녀의 시가 리델의 합창단에 의해 상영되리라는 것을 친절히 알렸다. 그리고 또 그는 이 편지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나 했다. 이 기쁜 지식을에서 부탁이라는 부제가 달린 나의 운문시를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루여,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를 생각했을까? 루 아내는 이런 식의 암시에 놀랐다. 루는 니체에게서 온 편지를 모두 레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니체는 루를 차지할 생각이라는 것이 이 편지에 드러나지 않는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해진다. 그 구절은 며칠 전 일어난 사건에 관해 쓴 것이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나는 칼멘 음악이 나를 매혹하는 로젠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3시간을 앉아서 올해 들어 2번째 꼬냑을 마시며 1번째 꼬냑을 마시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었던지. 내가 어떤 정신착란 정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나서 칼멘 음악이 시작되었고 반 시간을 눈물과 가슴 두근거림 속에서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으면 나와 같은 감정이리라 믿습니다. 곧 바로 라이프이치로 오십시오. 10월 2일이 어떻습니까? 니체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욱 기분이 우울해졌다. 금년 라이프이치 가을처럼 그토록 우울한 시간은 없었네 라고 오브베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하였다. 그는 가스트에게도 글을 보냈다. 아, 친구여, 5겹의 암흑이 나를 둘러싸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네. 사람을 피하게. 우리는 너무 쉽게 금이 가는 유리잔일세. 그러면 끝나고 마는 것이지. 추신, 가장 최근 소식. 10월 2일 루가 여기 온다네. 2, 3주일 후에 내 제안대로 파리로 출발하네. 니체는 루에게 언제 만날 것인지, 어디서 함께 공부할 것인지 편지해 달라고 했다. 루는 이 물음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변할 수도 없었고 답변하고 싶지도 않았다. 니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몰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이었다. 루가 라이프이치로 왔을 때 니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니체는 열광적으로 그녀를 학업 계획 속으로 끌어들였다. 루가 자기의 여행 제의에 기꺼이 따라주기를 바랬다. 니체는 레도 있다는 것을 전혀 잊어버린 듯 했으며 레의 어머니도 동행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했다. 니체는 타우텐부르크에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레는 불쾌해서 자기가 루와 개인적으로 더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니체는 그런 채도 하지 않았다. 니체는 루와 레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있었다. 루는 레가 경박한 염세주의의 그물을 짜고 있다고 자신에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또 루는 자신을 정신적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레는 무슨 이유로 루가 그를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가. 니체는 레가 격분해 있는 것을 보고 루를 그의 새로운 철학의 신비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레의 경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그녀와 어쩌다가 단둘이 되었을 때 니체는 그의 사상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암시를 넌지시 던졌다. 영원한 회귀라는 말은 사람들을 전율케 했다. 인간은 구제없이 노예선의 노예들처럼 삶의 쇠사슬에 묶여있고 언제나 똑같은 비참한 처지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는 아무리 의지 있는 사람이라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회귀가 끼친 영향력을 한 번이라도 파악했다면 친구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그녀는 니체가 레의 합리주의를 조롱하는 이유를 알만했다. 니체의 불합리에 대한 유혹적인 외침과 비교해보면 레는 깊이가 없었다. 전율, 신앙, 신비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단지 죽기 위하여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기어가다가 죽고 마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성이 신앙을 파괴했을 때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신비가는 신에게 평화를 찾기를 희망했을 것이고 이 희망이 삶의 의미와 빛깔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면 물론 니체의 회귀론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니체의 신비함은 회귀론에 위협적인 마력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루는 항상 니체의 사고의 날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루는 니체에게 본능적으로 공감을 느꼈지만 니체의 사고는 논정을 발판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성은 저항을 하곤 했다. 그녀는 니체가 철학자가 아니라 단순한 신비가이며 게다가 몽롱한 자라는 레어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같다. 니체의 엄숙한 예언은 감동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신랄한 레어의 조롱 앞에서는 거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루는 이럴 때면 웃음을 참지 못했다. 타우텐부르크 숲속의 해질녘에는 설득적으로 울렸던 것이 라이프이츠의 밤의 가스등 아래서는 혼란스럽고 무의미한 것 같았다. 레는 니체가 망상에 가까운 강박관념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눈치챘으며 그의 자부심은 병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니체는 충격을 주려 했다. 레는 니체의 모든 철학은 충격적인 영향을 노리고 있으며 사실상 망상에서 나오는 혼란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 미래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거만한 명령을 내리며 그리고는 신비한 말로 영원한 회귀의 수레바퀴를 넌지시 비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병적이고 경직된 증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루는 니체에 대한 동정심이 남아있어서 레가 서로의 친구인 니체를 사정없이 매도할 때면 니체는 비극적 인물이며 그를 조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레는 이런 사정하에서는 루나 니체에게 자기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레는 공동의 학업 계획을 반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라이프이츠에서 머무르는 동안 루와 니체는 겨울 학기를 파리에서 보낼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속셈이었다. 레는 그녀가 니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은 성스러운 삼위일체를 실현시키려는 그녀의 집념을 버리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레는 노골적인 발언은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여겼다. 그는 겨울학기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기 위하여 루와 함께 한 번 더 스티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에서 다시 만날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하지 않게 되면 니체는 그들이 학업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것이었다. 레는 이 지극한 겉모술수적인 술책을 세 사람의 관계에서 니체를 밀어내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가장 편한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정말 치사한 속임수였으며 니체가 기만당했다고 느낀 것도 당연했다. 라이프이치 체류가 끝나갈 즈음 니체는 루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몬테사크로의 기분도 타우텐부르크의 친밀감도 다시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레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그녀에게서 레를 멀리하려는 필사적인 의도에서 니체는 그 젊은 여자를 깜짝 놀라게 할 말을 생각해냈다. 레는 겁장이며 고상한 감정이라곤 전혀 없으며 빈약하고 불쾌한 정신을 지닌 전형적인 부르주아라고. 루가 레의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는 자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그와 반대로 자기와 함께 가졌던 대화의 중요한 시간, 생각의 높은 비약, 영혼의 친화력, 창조적인 행복감의 매혹적인 순간들을 기억해 보라고 얘기했다. 어째서 망설이느냐고. 어서 그의 편으로 돌아와서 함께 삶의 비밀을 규명해 보자고 호소했다. 그의 말은 점점 서정적으로 되어갔고 루가 의아해하는 것을 감격한 것으로 오인하고 육감적인 비유로 그의 사랑을 슬며시 비추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역효과만 냈을 뿐이다. 루는 그녀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기독교적 신비가 가장 고양된 순간에 조잡한 종교적 감정에 이르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지독하게 감정적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장 정오하는 이 복수심은 진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거짓된 열정만 낳기 때문이다. 이것이 니체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닌가.
니체가 라이브이치 정거장에서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은 11월의 우울한 첫 일요일이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엔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다. 니체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괴로워했다. 니체의 예감은 그녀를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루는 여전히 쾌활하고 즐거워 보였으나 레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희망은 쉽게 죽지 않는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니체는 루에게 거의시 새로운 컬럼부스를 써서 주었다. 마지막 세 줄은 원본의 내용과 다르지만 그 세 줄은 꼭 루를 위해 예정된 것 같았다. 용기를 내요. 당신은 배의 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스런 빅토리아여. 자라투스트라의 탄생. 그의 친구들이 떠나간 후 니체는 거의 2주일을 라이브이치에 머물렀다. 그는 병들고 외롭다고 느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스트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막 탈고한 오페라 비밀스런 결혼의 한 구절을 상연해 보이며 니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었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니체는 벌써 이 작품의 제목에서 자신의 아픔을 기억해내야만 했다. 가스트는 친구의 우울함을 쫓아버릴 수 없음을 즉각 알아차리고 포기해버렸다. 니체는 루를 결코 잊을 수 없었으며 가능성이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루와 레가 레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베를린으로 갔는데 다시 파리로 떠나 거기에서 자기도 합류할 것이라고 오브베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점차 니체는 그녀가 전혀 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속았다는 생각은 그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만큼 더욱 그를 동욕해 했으며 그를 광란 직전의 지경에 이르게 했다. 니체의 첫 번째 반응은 병든 동물의 그것이었다. 세상 누구에게도 모습을 숨기는 것.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니체가 11월 중순 라이브이치를 떠날 때는 모든 것과 헤어진다는, 특히 호되게 농락당한 독일로부터 떠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태리로 가는 길에 오브베크의 집을 방문했는데 오브베크는 그가 절망에 빠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독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스위스에서 쉬라고 간곡하게 권했으나 니체는 덜은 채도 하지 않았고 전에 그 운명적 여행을 시작했던 콜럼부스의 도시 제노바로 갔다. 그러나 제노바는 변해 있었다. 예전의 찬란했던 봄볕은 사라지고 아무 위안도 기쁨도 없는 겨울이었다. 그는 싸늘한 방 안에 앉아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인적 없는 가로를 쫓기는 사람처럼 달리며 자기 학대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오브베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아무리 강한 수면제라도 8시간 동안 걷는 것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네. 내가 이러한 진흙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고안해내지 못하면 파멸한 거나 다름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호전될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루와 레가 베를린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니체는 편지를 보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불신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고. 특히 빨리 갈게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이런 엄울함과 기만과 실의 속에서는 살 수가 없다며 맑은 하늘을 열망했다. 그는 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불신의 구름을 걷어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고독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의심에 대한 의심이 될 때 우리들의 교제에는 어째서 모든 명랑함이 결여되었을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늘 엄울하게 말했습니까? 여태까지 나는 항상 침묵을 지켜왔다고 믿습니다. 니체는 누이 동생이 루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버려야 할 독충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자 누이 동생에게 급히 편지를 썼다. 네가 너무 지나치구나. 독충이란 말은 대단히 거슬린다. 그와 반대로 나는 루가 가능한 한 최대의 발전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런지. 지금까지 나는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그녀는 나의 관심을 거의 이해하지 않았으며 그녀로부터 관심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총명함은 뛰어나며 레도 루와 나를 가장 영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니체는 루와 결합할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뇌를 통해서였다. 니체는 루에게 몇 번이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고 물었으나 회피하는 대답밖엔 받지 못했다. 그는 춥고 쓸쓸한 방에서 친구의 배반에 대해서 생각하며 체념의 편지를 썼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 존재에 대한 무서운 평가인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비천한 행동만을 일삼는다면 누가 당신과 교제하겠습니까?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칼이 당신 위에 걸려져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면 나는 당신에게 분명코 더 좋은 건강을 줬을 텐데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다른 몇 가지를 주었을 테지요. 아마도 나에게 대한 사랑 같은 것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저 고집스러운 이기주의. 이것이 나에겐 어떠한 악보다도 더 역겹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내 사랑 루여. 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행동이 다시는 없도록 빕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내 친구 레에게 잘 해주십시오. 안녕히. 나는 당신의 편지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러한 편지들도 니체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했다. 루가 남자였더라면 그는 그녀에게 결투를 신청했을 거라고 레에게 편지를 쓴 적도 있다. 이 편지의 대부분은 루가 전혀 읽지 못했다. 레가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망에 빠진 니체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덜먹거리기 시작했고 자기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다량의 아편을 복용하기도 했다. 내 사랑 루와 레여, 나의 과대망상이나 나의 상처받은 자부심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격정에 못 이겨 자살을 한다 해도 나의 공상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나의 진실도 당신들과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당신들은 내가 오랜 고독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려 마침내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방랑아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아편을 복용한 후에 이성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는 대신 마침내 이성이 나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친구 레 보게, 루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도록 말해주게. 그녀가 나를 용서할 기회를 주도록 말이야. 지금까지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용서를 빌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적보다도 친구를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네. 12월 말경에 그는 오브베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와의 우정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썼다. 니체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니체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끝장을 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자살. 니체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모든 것을 카드에 걸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하는 노름꾼처럼 그는 희망의 폐허 앞에 섰다. 그의 친구들은 그 당시 니체가 자살 운운하자 깜짝 놀랐다. 니체의 가족들도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가 라이브이치를 떠나 어디로 갔는지조차 몰라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니체가 루와 함께 파리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것은 나움부르크의 여자들에겐 죽음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었다. 목사 미망이는 딸에게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결혼하거나 미치거나 자살할 것이다. 그들에겐 이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첫 번째 것이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 물론 그들은 루가 니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녀가 2차례나 그를 거절했다는 것, 니체가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근본적인 오판이 엘리자베트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루 사건에 관한 모든 진술들을 무가치하게 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사건은 전혀 루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니체 사건이었다. 루가 이 모든 일에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1882년 말 그녀의 일기에서 알 수 있다. 이 숙명적인 해의 사건을 총괄하는 내용에서 레에 대해서만 쓰고 있지 니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루와 레가 베를린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자 도처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다. 엘리자베트는 도덕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니체도 붕괴해서 오브베크에게 편지로 하소연하였다.
누구나 구역질이 나서 그런 소녀를 외면했을 테고 나 또한 구역질을 느꼈지만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나는 항상 참아왔네. 나는 타우텐부르크에서 수없는 눈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루를 위해서 흘렸으며 고상하고 우아한 성품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네. 연민이 나에게 장난한 셈이지. 나는 명예를 잃어버렸고 몇 사람의 신뢰를 잃었고 내 친구 레 또한 잃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끔찍스러운 고통으로 한 해를 완전히 잃어버렸네. 그래서 나는 독일로부터 쫓겨나 버린 걸세.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철학 전체가 웃음거리로 되어버리는 것이네. 이상하네. 금년 여름에는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내 안에서 굳어있던 것들을 어루만져 주는 천사. 특히 용기와 희망의 천사였지. 그런데 지나보니 천사가 아니었네. 어쨌든 나는 그녀와 끝났네. 사랑과 감정의 정말 헛된 낭비였네. 이제는 자신이 있네. 니체의 심각한 정신적 동요를 알지 못한 채 루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행복한 자신감을 가지고 1883년을 시작했다. 루는 레와 함께 베를린의 젊은 학자와 과학자들의 조그만 모임에서 대화와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 추상적 사고에 대한 뛰어난 그녀의 재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의 모임에서 여왕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어떤 때는 니체가 없음을 섭섭해하기도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바로 이때의 니체의 생의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커다란 희망에 찼던 저 성스러운 삼위일체가 깨어난 후 1년 만에 그의 기력은 다 말라버렸다. 그는 엄청난 창조적 자금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루의 배반은 그를 정말 감정의 심연 속으로 내몰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제1부는 1883년 2월 며칠 동안 완전히 집중해서 쓴 것이다. 그것은 절망에 빠졌던 니체의 재기를 뜻한다. 오브베케에게 보낸 편지는 이것을 증명해준다. 나는 이 10년에서 수직으로 날아올라 나의 정상에 도달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며 또한 누구도 위하지 않은 책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를 끔찍히 실망시킨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자라투스트라는 니체의 대변자는 그리스도 탄생 거의 800년 전에서 1000년에 걸쳐 살아있던 베르시아의 전설적인 배화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이다. 완전히 성서적으로 울리는 대서사시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의 이상을 설교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져야 할 무엇이다. 사람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여있는 밧줄, 10년의 밧줄이다. 미래는 강자, 방약 무인한 자, 정신과 신체가 굳센 자의 것이다. 그들은 현세를 사랑하며 모든 내세의 교의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복이 아니라 위대함을 얻고자 한다. 그들은 위험스러이 살며 영원한 회개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망할 수 없다는 진리를 실행한다. 그들은 현세의 지배자들이며 대중, 약자, 병자의 조롱자들이다. 초인에 대한 웅대한 비전을 병들고 외로운 니체의 삶, 고독과 기만에 반쯤 미쳐버린 니체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면 초인의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니체의 빛나는 정신의 힘찬 투영이며 운명에 대한 반항적 발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놀라운 책에 있어서의 루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자라투스트라의 동물은 독수리와 뱀이다. 니체는 루를 독수리처럼 용감하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배반하고 이브와 뱀은 아담을 배반했다. 새로운 인간의 대변자인 자라투스트라라는 태양 아래서 가장 영리한 동물인 뱀의 도움을 구했다. 루의 배반에 대한 고통은 니체의 병적 증상인 불면증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니체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잠의 비밀을 알고 있는 현자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 현자 가까이 사는 자는 행복하도다. 잠이 전염되어 오기 때문이다. 레 역시 그를 배반하여 질투의 고통을 체험케 했었다. 질투의 불꽃에 휩싸여 있는 자는 정갈과 같이 결국 독침을 자신에게 되찌른다. 엘리자베트는 자기 오빠가 성인이어서 에로틱한 욕구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에로틱한 비유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순결하라고 충고할 수 있을까? 순결은 몇몇 사람에게는 덕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악이로다. 니체는 루의 정열을 불태우는데 실패하자
그녀가 성적 장애로 고민하고 있다고 씁쓸하게 말했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이 판단을 번복한다. 열정적인 여자의 몽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보다는 살인자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니체는 친구들의 버림을 받고 고독 속으로 도피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너는 왜소한 자와 가련한 자에게 너무 가까이 살고 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복수를 피해 도망하라. 니체는 적을 용서하기보다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자기 친구를 또한 적으로 존경해야 한다. 니체는 루가 가축인 척하는 야수, 즉 고양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여자는 우정의 능력이 없다. 여자들은 고양이며 새며 기껏해야 암소다. 루는 타우텐부르크에 있을 때 니체와 토론한 바 있는 그녀의 여자에 관한 논문에서 임신은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자의 본질을 결정짓는 근본 조건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여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또한 여자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임신하라는 것이다. 니체는 루체른에서 루에게 회초리를 돌려주고 레와 굴욕적인 사진을 찍었었다. 니체의 작품에 나오는 루파는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자에게 갈 때는 회초리를 잊지 마시오. 니체의 친구들 중에는 그가 사랑한 소녀를 제외하고는 푸른 눈과 금발머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금발머리의 소녀에 대한 그의 욕망은 갈색 털의 야수에 대한 난폭한 비유로 바뀌게 된다. 니체의 루에 대한 열정이 자라투스트라의 창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연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엘리자베트는 자라투스트라가 오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열렬히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부분을 열렬히 부정하기까지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니체와 루의 만남이 이 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를 두둔하던 몇몇 친구들도 이런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오브베크 부인은 이렇게 썼다. 자라투스트라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루도 큰 몫을 했다. 또 가스트는 더 결정적인 말을 했다. 니체는 얼마 동안 루에게 홀딱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독특한 점을 보고 있었으며 그가 몰두한 루의 환상에서 자라투스트라를 쓰게 된 분위기가 싹튼 것이다. 그 분위기는 자기 기분에 꼭 맞는 것이었을 것이다. 니체는 루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가 고양되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녀에게 매우 감사했었다. 1884년 니체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니체도 결국 자기는 루에게 큰 덕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특히 엘리자베트는 루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루보다 더 재능있고 사색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 시간만 같이 있으면 행복이 넘칩니다. 나는 이 마지막 1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았는데 루와의 만남이 헛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루가 니체의 구원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작품을 썼을 것인가? 작품을 썼다면 어떤 종류의 것일까? 그것은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됐더라면 니체의 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니체는 모든 철학은 철학자가 개인의 생의 반영이라고 항상 강조했었다. 자기의 운명이 바뀌면 철학도 변동된다는 것이다. 니체의 생이 20살 난 한 소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후세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니체는 절망을 하나의 새로운 인간상으로 변화시켰다. 일종의 자기 치료인 자라투스트라 작업으로 니체는 절망을 뛰어넘었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고 그의 생에서 루의 장을 하나의 창조적 행위를 종결시켰다. 엘리자베트는 달랐다. 그녀는 루 사건이 화해적으로 끝나는 것을 그대로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빠와 루의 관계가 끝이 난 것을 보고 만족했지만 루에 대한 정오는 더욱 거세졌다. 말비다의 중재로 오빠와 화해함으로 다시 오빠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그녀는 오빠와 자기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기에게 큰 모욕을 준 루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루와 레가 동거 생활을 하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경찰에 고발해서 이 외국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 나은 일에 썼으면 좋았을 대단한 정력으로 엘리자베트는 유럽 사이의 이목을 집중시킨 루 비난 운동을 벌였다.
루어의 생활 방식에 항상 격분하고 있던 말비다의 도움을 받아 지극히 추악한 내용의 편지를 루어의 가족과 레어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녀는 루어와 레어의 부도덕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으며 경찰에 알린다고 협박함으로써 루를 러시아로 추방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편지로 어렴풋하던 풍문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생활의 비밀을 캐기 좋아하는 대중들은 이 스캔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루 사건은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살로메 부인은 패스트 브로커에서 아들들을 모아 가족 회의를 열었고, 스티베에서는 레 부인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끊어 아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말비다는 로마에서 루에 대한 편지 전에 열렬히 참가하였다. 루가 엘리자베트에게 보낸 편지가 우연히 니체의 수중으로 들어옴으로써 니체의 반쯤 아문 상처를 다시 도지게 하였다. 니체는 배반자가 루가 아니라 레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레가 루와 자기를 이간시켰으며 엄용하게도 루를 유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레가 자신의 철학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열병 환자의 헛한 소리라고 말했다니. 니체는 자기의 명예가 손상된 것을 알고 참을 수가 없어 결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엘리자베트가 한사코 말리고 들었다. 그것은 루와 자신의 전쟁이니 혼자 해결하겠다고. 니체는 기분이 몹시 상하여 자기 동생은 루에게 복수를 맹세했지만 자신은 지금까지 희생의 제물이었을 뿐이라고 오브베크에게 털어놓았다. 오브베키는 그를 안정시키려고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은 잊어버리라고 타일렀으며 니체의 귀에는 이런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엘리자베트에게는 이 사건에 개입할 만한 권리가 충분히 있네. 어쨌든 그녀도 나이 이상으로 모욕을 당했으니까. 레가 배신을 하다니.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고 친밀했던 사람이. 무서운 일일세. 아마 가을쯤에는 내 권총 소리를 듣게 될 걸세. 니체는 다시금 자신의 불행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레는 타산적이고 냉정한 냉소주의로 자기와 루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악마다. 나는 수수방관만 하며 엘리자베트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자신이 나서야 한다. 니체는 그 후로 레에게 10여 통의 편지를 썼으나 자신의 신랄한 독서를 들으면 마음이 약한 레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한 통도 보내지는 않았다. 그는 드디어 레의 형 게오르크에게 쓰기로 했다. 그 당시 니체의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도 그 사건 자체보다 니체의 정신 상태에 대해 더 잘 설명해 준다. 루는 단지 나와 내 누이 동생에 대한 레의 비열한 공격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레는 나를 천박한 성격의 소유자며 비열한 이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루와의 교제에서 이상주의자라는 가면을 쓰고 추잡한 목적을 추구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에 대한 나의 관계는 순수한 우정입니다. 그녀는 나의 숙명입니다. 참 고상하기도 한 취미입니다. 숙명이라니 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니체는 또 한 번 이 비극적인 희극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니체는 이때부터 극심한 망상에 시달렸다. 이것은 엘리자베트의 책임이었다. 니체는 누이 동생의 정오와 친구에게 속았는 데 대해 흥분하여 몇 주일 동안이나 졸도의 지경을 헤맸다. 오브베크의 가족들은 루가 친구를 이렇게 만든 데에 격분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루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으나 엘리자베트의 루 비난 운동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엘리자베트는 자기의 복수심에서 오빠의 내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트는 복수의 눈이 멀어 오빠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루를 처치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터였으므로 누가 말리더라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루는 그녀를 휩싸고 있는 경랑의 와중에서도 평온한 마음이었으며 모든 공격에 개의치 않았다. 루는 러시아로 떠나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인습타파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닥친 엘리자베트의 위협이나 가족의 끈질긴 종용이나 사교계에서의 따돌림에도 아랑곳 없이 레와의 우정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자유롭고 독자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생이지 다른 것은 모두 무의미했다. 더욱 자기가 되려는 것, 본연의 천성의 법칙과 율동에 맞춰 성장하는 것, 루는 이것을 자기의 최대 과제로 보았다. 만이 그녀가 중요시한 것이었다. 그녀의 소신은 사람은 자아 발전을 위해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는 그 속에서 자유의 의미를 보고 있었다. 루의 자신에 대한 강한 집착은 원래부터 그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가능성을 배제했다. 루는 니체처럼 자신에 의해 충동받았으며 다른 어떤 율동에도 맞출 수가 없었다.
여기에 니체와 루어의 만남의 비극이 있다. 그들은 두 개의 별처럼 같은 궤도 위를 움직였다. 그들은 만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충돌은 루어의 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니체는 그녀에게 창조주긴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천재와 광인을 구분하는 선이 얼마나 미묘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 경험은 그녀를 정신분석학으로 인도했다. 니체는 그녀에게 지성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충동이 인간의 생을 규정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니체의 만남은 그녀에게 프로이드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여기에서 이 사건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니체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집필활동의 소재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니체가 바이마르에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1889년의 졸도에서부터 1900년 죽을 때까지의 저 길고도 고통스러운 기간, 세상은 처음으로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리고 자주 니체의 저작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다. 루는 니체와 아주 가까이 지내 잘 알고 있는 터이므로 신문과 잡지에 연재 기사를 썼으며 드디어는 니체에 관한 책까지 썼다. 니체의 친척과 친구들은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했고 루가 철학자와의 안면을 이용해서 저널리즘적 약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니체가 써보낸 편지들을 발췌해서 출간했으며 그것으로 니체와 오랫동안 교제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켰으니 말이다. 이 편지를 니체 생전에 출간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속된 것이었다. 무명 작가였던 루는 이 편지 출간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확고한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1894년에 출간한 니체의 서로 그녀의 이름은 더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은 그녀의 풍부한 인식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준다. 출간 당시부터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은 이 책은 방대한 니체 비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니체의 비극적인 운명의 후광이 자신을 멸시했던 소녀에게 떨어진 것이었다. 루는 일생 동안 니체와의 친분이라는 짐을 져야만 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졌으며 거기에서 앞으로는 사리 없고 신중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어냈다.